문제풀이 하기 전에 먼저 진도를 나간 다음에 남은 시간에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틀린 문제들 내가 표시 났어? 민지도? 틀린 문제들은 틀린 시간대 다 봐주기로 했어.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민지 클리닉이 언제더라? 아 그래? 목요일 2부잖아. 1부. 4시부터 6시. 그치? 지우가 2부였고, 그치? 그 다음 주 꼭 와야 돼. 와서 날 찾아야 돼. 시험지 들고 와야 돼. 그래서 먼저 우리 교재 164페이지를 보자. 다행히 둘 다 틀린 문제가 엄청 많진 않아. 그래서 클리닉 시간 때 생명 잠깐 보고 그다음에 다른 과목 할 거 있으면 다른 과목 하면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연습하면 되겠다. 위전. 조금 연습하면은 이제 저거 심화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먼저 이제 우리 164페이지 이제 조금 한실 놓고 이제 좀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여기는 좀 이제 쉬어가는 단원이라서 자, 생태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생태계는 우리 통합과학 할 때 배웠던 거 이제 그대로 나오고 거기에 살이 조금 더 붙게 돼. 그래서 제일 먼저 164페이지를 보면은 개체랑 개체군, 군집, 생태계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개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생물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개체군은 이러한 같은 종의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하고, 군집은 여러 종의 집단, 생태계는 그러한 여러 종의 집단에 환경이 추가된 거.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 개체군 옆에다가 지금 같은 종의 개체라고 하는 걸 몇 줄 쳐주세요. 같은 종이 아닐 경우는 그건 개체군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군집이라고 부르지. 그 다음에 군집에는 여러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 몇 줄 쳐주세요. 여기는 딱 뭐 판사할 게 없어서 뒤쪽만 판사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생태계라고 하는 건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을 합한 거를 생태계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생물적 요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자, 그 다음에 소비자, 분해자가 있게 돼요. 그럼 보게 되면 여기에는 안 적혀 있으니까, 적혀 있네. 자, 생산자에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생산자는 보통 식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식물은 광합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 합성 밑줄. 무기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사람을 구성하지 않는 물질들을 무기물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 유기물을 만들게 되는 거죠. 소비자는 이제 유기물을 얻는 생물이고, 그다음에 분해자도 보게 되면은 생물에 사체나 배성물에 들어있는 밑줄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 밑줄. 그래서 얘가 분해해서 다시 무기물로 바뀌면 식물이 다시 유기물로 바꿔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질 순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 순환 나중에 뒤에 가면 배울 겁니다. 그래서 분해자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세균, 곰팡이, 그다음에 버섯도 여기서는 분해자에 속하게 돼요. 그다음 비생물적 요인으로는 이제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통합과학 때 오른쪽에 과학 돋보기를 보면은 이제 온도와 생물, 그다음에 물과 생물에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오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164페이지 밑에 그림 보이죠? 그림 보이면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이 있어. 그러면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거 위에다가 적어볼까요? 작용. 그 화살표 위에다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화살표, 이걸 작용이라고 부르고, 그 밑에 있는 반대 화살표는 반작용이라고 부르죠. 수능에 이거 나와요.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 보니까 이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생산자라고 하는 집단이 만약에 같은 종으로 이루어졌다라면 이건 개체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개체군과 개체군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이제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랑 소비자 서로 다른 종끼리 상호작용하는 걸 개체군 간 상호작용, 아니면은 군집 내 상호작용 이렇게 부릅니다. 뒤에 가서 어차피 다 있으니까 굳이 막 적진 않아도 괜찮고. 그럼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개체군, 군집에 대해서만 배웠지, 그런 개체군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배우진 않았어. 그래서 여기에 추가된 내용이 개체군의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개체군의 특성은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의 특성을 보는 거야. 그럼 먼저 이 같은 종에 있는 집단에 일정한 서식하고 있는 면적에 얼마만큼 살고 있냐라고 하는 게 밀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체군 밀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화학과 다르게 화학은 부피분의 질량을 밀도라고 하죠. 근데 생물에서의 밀도는 일단 얘를 약자 D라고 적고요. 이러한 개체군이 서식하는 면적을 S라고 부르고 서식하는 면적에 개체수가 얼마큼 있냐라고 하는 걸 개체군의 밀도라고 불러요. 이때 개체수는 넘버라고 해서 N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체군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질병이 걸려서 죽는 경우 아니면 뭐 사고에서 죽는 경우 이런 건 다 제외되고 단순하게 봤을 때 이 개체군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밀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엄마 아빠가 많이 늘어날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증가시키는 건 엄마 아빠에 의한 출생. 또 누가 이사와 이거를 이입이라고 불러요.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출생과 이입만 따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는 질병에 의해 죽는 건 이제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나이가 들어 죽는 것만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사망 분의 얘는 이제 이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경우 이 두 가지만 고려합니다. 저 사망은 그냥 자연적인 사망. 맞아, 나이가 들어 죽는 것만 따져. 이론적이라. 그래서 이걸 따졌을 때 개체군의 밀도는 계속해서 커져야겠지. 당연히 낳는 수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생장 곡선이라고 하면 될 건데 무조건 그래프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야 돼. 그래서 X축을 시간이라고 놓고 Y축을 개체수라고 놓는다면 이론적인 생장 곡선은 모양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점점 커져. 생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얘를 이론적 생장 곡선이라고 하면서 지금 모양이 알파벳 뭐랑 비슷해? J랑 비슷하지? 그래서 J자형 곡선이라고, 이거 진짜야. J자형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진 않아. 실제로 이제 한 집단에 키워보니까 당연히 많은 질병도 있고 그 다음에 소식지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얘네가 더 이상 낫지 않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 키워보니 곡선이 이렇게 나오게 돼. 어느 정도 개체수가 차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그래서 이 곡선을 실제 생장 곡선이라고 부르고 마치 알파벳 S처럼 보이죠? 그래서 S자형 곡선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 J자형 S자형을 잘 안 쓰더라고 수능에서. 딱 너무 보기 좋지 않나? 나만 그런가? 자, 그럼 이제 이 차이점이 어떤 원인이 있을까? 이런 걸 따져볼 거야. 그래서 이 차이점이라고 하는 걸 얘네가 환경에 의해서 저항받아가지고 더 이상 크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 구간을 환경 저항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러한 환경 저항의 요인으로는 당연히 얘네가 지금 이론적이라고 하는 거는 먹이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게 가정하는 거야. 근데 실제 먹이를 충분히 줄 수가 있어? 자연적인 상황에서? 없어. 개체수가 늘어날수록 입이 많아지니까 먹이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환경 저항 요인으로는 먹이 부족이 존재하고요. 또한 서식지 부족도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한 지역에서 개체수가 너무 많다 보면 얘네가 막 이제 배변 막 하게 되면은 노폐물이 쌓여. 그럼 그 노폐물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일으켜지겠죠? 그래서 질병까지 이런 것들이 환경 저항으로 잡으면서 얘네가 더 이상 크지 못하게 돼. 그럼 더 이상 크지 못하는데 이때 크지 못하는 이 한계선
이 한계선을 얘는 환경이 이만큼만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환경 수용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환경 수용력까지만 잘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주로 잘 나오는 거, 자 지금 이 개체가 굉장히 증가하는 이 시기마저도 환경 저항에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주의해 봐야 돼요. 얘네가 환경 수용력까지 있을 때를 환경 저항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개체군이 성장할 때도 환경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요새 이렇게 빈틈을 노리는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번엔 개체군의 생존 곡선을 볼 건데, 자, 이거는 지금 거의 출생과 이입을 따져서 만든 그래프인 거고, 이 그래프는 이제 상황과 이추제에 따른 그런 그래프예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생존 곡선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유형의 생물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x축을 시간으로 놓고 y축을 이제 살아있는, 그다음에 뭐라 그러지? 생존한 개체 수라고 하죠. 그러면은 처음이 0초라고 하는 시간은 아이가 태어나고부터야. 그럼 아이가 만약에 어떤 생물이든 1000마리씩 낳는다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가 1000마리가 될 거고, 시간이 지나면 이거 시간은 한 100년이라고 쳐. 다 죽겠지? 그래서 어떠한 유형이 있냐? 첫 번째, 처음에 안 죽어. 늙어서 죽는 그래프 하나가, 처음부터 많이 죽어.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래프 하나. 그런 거 상관없어. 사망률이 일정한 그래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태어났는데 웬만하면 살아남아.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늙어 죽는 이러한 유형을 1형 생존곡선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러한 1형 생존곡선이라고 하는 거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이의 특징을 보자. 첫 번째 특징으로는 얘는 초기 사망률이 초기 사망률보다 낮습니다. 또 보게 되면 두 번째, 자, 낳으면 웬만하면 살아남아. 그러면은 많은 자수를 낳을 필요가 있어? 없죠. 게다가 얘의 특징은 낳으면 웬만하면 부모가 돌봐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많이 살아남는 거야.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자손을 낳게 되면은 얘를 다 돌볼 수가 없어서 웬만하면 1형에 해당되는 동물들은 조그마한 수를 낳습니다. 그래서 자손의 수가 적다. 얘의 대표적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부모가 돌봐주는 개체는 동물은 무슨 류라고 불러? 포유류라고 하죠. 즉 사람은 사람의 포유류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포유류. 뭐 코끼리, 사람 이런 것들. 가운데 그냥 일정한 비율로 주는 거야.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아까 1000마리라고 그랬지. 그러면 10%가 100마리니까 10%가 죽을 거니까 900마리, 10% 죽으니까 90마리. 그러면서 일정한 비율로 죽는 거야. 그래서 얘는 2형 생존곡선이라고 하게 되고, 얘의 특징은 사망률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사망률이 일정한 거야. 사망 개체 수가 일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주의해서 보시고요. 사망률이 일정한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는 부모가 100% 돌봐주는 개체는 아니야. 그냥 뭐 먹이 정도만 갖다 주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새끼를 낳아놓고 어디 멀리 떠나서 먹이만 잔뜩 들고 와서 먹이만 주고 또 떠나고 먹이만 주고 하는 거 뭐가 있을까? 옆에서 끝까지 돌보진 않아. 새, 조류에 해당이 됩니다. 또 다람쥐도 비슷해요. 다람쥐도 그냥 낳아놓고 이제 그냥 그냥 살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해주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걔네들은 이제
오지에 내놓기보다는 일단 집은 만들어 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망률이 일정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람쥐, 그다음에 조류 이런 것들이 여기 해석하게 돼요. 나오는 지금 동물의 예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자, 세 번째 여기를 사람형 생존곡선이라고 하게 되고 얘는 초기에 웬만하면 다 죽어. 그래서 초기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낳으면은 이제 웬만하면 죽기 때문에 일단 많이 낳고 봐. 그래서 자손의 수가 많다.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을까? 네오셔널 네오라고 어떻게 네오셔널 지옥을 끝났나? 맞지. 내셔널인데 네오 뭐지? 내셔널 지옥을 보면은 보통 이런 게 많이 나와. 태어났는데 굉장히 나는데 웬만하면 포시대 잡아먹혀. 뭐가 있어? 어류, 그다음에 거북이 이런 것들. 그래서 어류가 속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개 같은 이제 굴. 또 어류랑 굴이 많이 나와요. 오늘은 표현을 많이 안 할 겁니다. 어디까지? 오늘은 군집의 구조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여기 처리까지 끝낼 거고 그 다음 시간에서 마지막 너무 쉬워. 그냥 에너지 흐름이랑 도출하는 다양성. 그래도 다음부터 우리 그 주간 테스트에는 유전 넣을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돼. 자, 그럼 보면 다 분수가 이제. 자, 그러면 개체군의 연령 분포라고 하는 그래프를 보자. 보면은 이제 연령 분포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집단에 어린 애들이 굉장히 많아. 늙은 애들이 적어. 그러면 이거를 발전형이라고 하고 비슷하면 안정형. 늙은 애들이 많은 건 쇠퇴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사회에서 배웠지?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해? 그렇죠. 쇠퇴형에 속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은 별표. 뭐 옆에 밑에 있는 뭐 포식과 피식 관계에 따른 변동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뒤에서도 배울 거라서 이거는 뭐 괜찮지만 지금 계절적 변동이라고 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해. 요새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추세야. 수능에서도 이걸 좀 다루다 보니까 내신에서도 이제 이거를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나와봤자 아직까지는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라서 문제가 막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못하지만 지금 계절적 변동은 옆에다가 지금 적게 되면은 얘는 1년 주기야. 계절이니까 1년이겠죠. 그래서 1년 주기로 보면은 처음에 겨울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에 영양염리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유는 겨울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수온이 굉장히 낮아. 수온이 낮아서 우리 염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이제 물에 녹지 않은 형태가 염이야. 근데 여름에는 온도가 높으니까 이 염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 그래서 겨울에는 염 형태가 존재하게 되고 그거를 플랑크톤 같은 아니면 조류 아니면 어류 같은 애들이 많이 먹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돌말이라고 하는 개체가 이걸 먹이로 삼아요. 그래서 겨울에 염류가 많으니까 돌말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 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봄에 굉장히 증가하다가 개체 수가 증가한 만큼 당연히 먹이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먹이가 염류 양이 좀 고갈되니까 개체 수도 따라서 줄어들게 돼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염류가 많이 증가할 수가 없어. 온도랑 빛의 세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세기가 높으니까 이제 보통 플랑크톤도 굉장히 많이 자라게 돼. 빛에 의해서. 걔네들이 다 먹어버려. 그래서 염류가 증가할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말도 따라서 증가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수온이 조금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돌말의 개체 수가 조금 아예 없으니까 그걸 먹는 애들이 적어지게 되고 그래서 염류 양이 조금 증가하는 시기가 나오게 돼요. 그게 늦여름이야. 그럼 늦여름에 염류 양이 증가하니까 그에 따라서 돌말 개체 수가 같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거의 영양 염료만큼 돌말개 지수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먹이 구조로 또 둘 다 감소하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완전히 감소한 후부터는 온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때부터 영양 염료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돼. 그래서 다시 저울로 시작이야. 이게 돌말개 지수의 이제 계절적 변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거지 문제 우리 내신이나 수능이 어떻게 나오냐? 여기 나오는 영양 염료의 양을 빈칸, 돌말개 지수 빈칸, 빛의 세기 빈칸, 수온 빈칸 해서 그냥 그래프만 보여줘. 이거 외우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부터 시작할지. 그래서 흐름을 알면 돼. 그래서 이 흐름을 알면은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그 밑에 포식과 피식 관계에 따른 변동이라고 하는 건 얘는 20년 주기야. 계절적은 1년 주기, 포식과 피식은 20년 주기입니다. 자, 20년 주기로 당연히 피식자라고 하는 눈신 토끼가 많아지게 되면은 스라소는 이걸 먹이로 하는 포식자이기 때문에 포식자의 양이 따라서 증가하게 될 거야. 그럼 포식자 양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피식자가 많이 잡아먹혀서 개체수가 감소하게 될 거고, 그러면 스라소니도 감소하고, 네,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얘가 20년 주기. 일단 다른 내신 학교에서는 10년 주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는 20년 주기이기 때문에 20년 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75페이지에 조금 쉬운 문제인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175페이지에) 1번. 할만하지. 자, 보면은 기억 1이라고 하는 거는 개체군이기 때문에 동일한 종류로 당연히 구성이 될 거고요. 그다음 니은 지금 가장 넓은 범위는 C가 될 거야. C는 30.6도 정도가 되죠, 범위가. 그래서 제일 넓고요. 그다음에 D는 지금 나라고 하는 거는 빛의 수온 때문에 생물이 영향받는 거야. 이건 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니은에 해당이 되죠. 답은 5번. 자, 이제부터 조금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개체군의 특성 이어서 가면은 개체군 내의 개체군 안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5가지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텃세라고 하는 거 배울 건데, 자, 텃세는 사람들도 하지, 그렇지? 사람도 같은 종이기 때문에 개체군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텃세라고 하는 거 내 지역에 누가 들어오면 이걸 밀어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까 생태적지 텃세라고 하는 건 이제 서식지의 유입을 막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엄청 어려운 건 없고요. 이런 서식지 내 유입을 막는 행동이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를 외워야 돼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은어라고 하는 개체야. 은어 먹어봤어? 나 아직 안 먹어봤어.
그래서 은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집에 보다 새로운 애가 들어오게 되면 얘를 좀 밀어냅니다. 이제 이거 하는 거 또 우리가 흔하게 친한 동물 중에 뭐가 있어? 텃세 부리는 그런 동물 있잖아. 굉장히 친근한 동물 중 하나. 집에서 사는 고양이가 텃세 부리죠? 고양이 키워? 안 키워? 강아지 키워? 아무것도 안 키워? 지금은 키워? 고양이도 안 키워? 뭘 더 키우고 싶어? 고양이, 강아지 중에? 지금은? 강아지? 쌤은요? 나는 둘 다 키워봤거든? 근데 어렸을 때 고양이 키웠는데 딱 처음 분양 받자마자 엄마가 불을 켜는데 고양이들에서 레이저가 나오는데 너무 무섭다고 바로 그 전날 하루 파양했어. 완전 어릴 때 선생님 유치원생 때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다 가봤어. 근데 강아지 키워봐. 강아지는 3마리 키워봤나? 정말 어렸을 때 한 번 데리고 왔는데 좀 너무한 게 완전 난 초등학생이잖아. 강아지가 너무 귀엽잖아. 걔한테 막 마음 주고 정 주고 다 했어. 걔랑 같이 우리 집에 마당이 있었거든. 마당에서 이제 막 걔랑 물놀이도 하면서 되게 잘 놀았어. 학교 갔다 와서 걔 이름이 사랑이었거든. 그래서 사랑이 놀려고 막 집에 뛰어 들어갔는데 없는 거야. 엄마가 관리하기 힘들다고 문을 열어놨어. 그 앞에 현관문, 대형 현관문 열어놨어. 그래서 내가 도망갔어. 그래서 내가 울고 보면서 찾아다녔는데 이상한 밖에 검은 색깔 흰 진돗개만 보이고 없어. 그래서 맨날 잘 꿈꿨잖아. 그 개가 내 사랑을 잡아먹는 꿈. 그래서 그 후에 최근에 들었어. 진짜 최근에 5년에 들은 건데 엄마가 실토하는 거야. 자기가 옛날에 장 보고 왔는데 멀리서 흰 개가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먹는 걸 장면을 봤대.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래. 근데 모른 척 지나갔대. 이런 거 보면은 가끔 보면 좀 그래. 갑자기 얘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 그거 말고 많아. 오랜만에 햄스터 키우고 싫다고 실외에다가 바람 쐬놓고 말려 죽이고. 네? 그런 거 좀 이상해. 저 햄스터 키워봤어요. 햄스터는 내 키우기 힘들지 않아? 그래요? 막 동족을 잡아먹잖아. 한 마리밖에 그래? 나도 그래서 동물 키우면 안 되는 게 햄스터 밥을 안 줘가지고 애가 동족을 잡아먹은 거야. 깜짝 놀랐잖아. 갔는데 좀 머리가 없어. 아무튼 왜 그런지 내가 좀 찾아봤어. 또 왜 머리부터 먹지? 머리에 영양소가 못해. 근데 드라마 같은 거 안 그래서 그 뒤로는 키워본 적은 없긴 해.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런 건 잘 안 키워. 자, 그래서 까치가 있으니까 또 텃세 부리는 걸로 까치 있어요. 자, 이제 텃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따가 분진대 상호작용에서 텃세랑 비슷한 분서라고 하는 게 있어. 분서라고 하는 거는 분리해서 서식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텃세는 이제 한 나무에 까치가 굉장히 많으면 거기에 다른 새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 이거는 같은 종이면. 근데 까치 말고 만약에 참새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까치는 좀 위쪽에 살게 되고 참새는 밑에 살게 돼. 그래서 위에 나무들을 사는 게 까치, 밑에 나무를 사는 게 참새. 이런 식으로 해서 사는 지역을 나눕니다. 이걸 분서라고 해요. 다른 종일 경우에는 해당이 돼요. 같은 종일 경우는 텃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오랜만에 욕하는 걸 지금 생각 찍었네? 약간 태연 아닌가? 어쨌든 두 번째. 자, 순위제라고 하고 있는데 순위제는 말 그대로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가장 중요한 용어가 힘의 서열에 의해서요. 힘의 서열에 의해서 순위를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얘는 1순위부터 꼴등까지 다 정합니다. 이게 순위제야. 대표적인 예시가 얘는 닭이 있어요. 닭장 가봤어? 안 가봤어? 시골 가면 닭장 있어. 닭장 가면은 이제 모이를 주잖아. 모이 주면은 1등이 안 먹으면 안 먹어. 배고파도 참아. 1등이 먹기 시작하면 이제 2등부터 먹어. 그래서 막 꼴등이 마지막에 먹습니다. 근데 고양이도 마치 서열이 있는 것처럼 있다고 말하잖아 우리가. 근데 고양이는 1등이 먹던 말던 그냥 배고프면 먹어요. 그래서 걔는 순위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세 번째는 리더제가 있어요. 리더제는 이제 한 마리의 개체가 전체를 통솔하는 활동을 이제 리더제라고 하게 되고, 이런 리더제에서 또 중요한 거는 얘는 힘의 서열이 아닙니다.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리더라고 하는 거는 뭐 고등학생들 막 이상한 한폭 웹툰이나 드라마 보면은 힘에 의해서 일장을 먹어. 그래서 그 리더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건 수리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 리더제 같은 경우에는 얘는 힘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이에 의해서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늙은 애들이 보통 리더를 하게 돼요. 그래서 늑대 무리도 리더라고 하는 게 보통 나이가 가장 많은 게 리더가 되고요. 그래서 리더제의 대표적인 이제 예시가, 그래서 얘는 리더만 있고 그 밑에는 다 평등한 존재야. 네, 얘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기러기. 기러기 나는 거 보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날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리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코끼리도 볼 수 있어. 코끼리에서 대형 이동. 이것도 이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면 나오죠. 다음은 코끼리가 여기 앞에 있는 게 얘가 리더. 늑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러기, 늑대, 코끼리. 코끼리 하니까 코끼리 타봤어? 아니요? 코끼리 그 제주도 가면 탈 수 있잖아. 진짜? 그래서 코끼리 막 바나나 주는 거 해봤어? 기린도 모르겠어. 아 키리는 거기서 주셨잖아. 에버랜드에서. 아 거기서 지우 죽었어? 안 죽었어? 쌤 보고 싶었어요? 아 키린도 주고 코끼리 좋았지. 코끼리 좀 무서워. 코끼리는 이렇게 바나나 이렇게 주면은 코가 내 손가락에 감싸서 가잖아. 그럼 여기가 찐득찐득해. 그 코니까 그건 콧물인가? 그렇겠지? 침 아니겠지? 콧물이겠지. 네 번째는 이제 사회생활이라고 하는데,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하는 사회생활과 비슷합니다. 그냥 얘는 이때 가장 큰 특징은 얘는 일에 분담이 있다. 일에 분담이 있는 게 사회생활이고,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뭐 일개미, 병정개미, 그 다음에 여왕개미 이렇게 보듯이 개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벌이 있죠. 얘네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거야. 다섯 번째는 가족생활이야. 가족생활의 특징은 혈연 관계만 따집니다. 지금 우리 과학적인 거에서는 혈연 관계가 아니면 가족생활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게 돼요. 그러면 가족생활의 대표적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사자, 그 다음에 코끼리, 사람. 그럼 모니가 지금 코끼리가 겹치죠. 그래서 한 개체군이 무조건 하나의 상호작용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군집의 특성에 대해서 볼 건데, 개체군의 특성은 끝났고요. 자, 군집의 특성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용어가 좀 중요해. 한 군집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종이 살고 있어. 그럼 그 종에서 누가 가장 많고, 누가 거기서 핵심이고, 누가 가장 희소 가치가 많고, 누가 가장 거기를 지표할 수 있는지, 환경을 알려줄 수 있는지, 그러한 종들에서 네 가지의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우점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점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군집 안에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개체수가 가장 많은 군집을 대표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군집에서 우점종을 따지냐? 우점종을 따지는 방법으로는 이따가 배울 건데, 우리 밀도라고 하는 건 배웠지만 군집 내에 상대 밀도. 그래서 만약에 한 군집에 A종과 B종이 살았다면 A종이라고 하는 게 B종에 대해서 얼만큼 밀도가 있는지라고 하는 상대 밀도. 그러한 상대 밀도랑 상대 빈도. 상대 빈도라고 하는 건
빈도수라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이 발견되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또 누구에 대해서 얼마나 발견되나라고 하는 상대 빈도. 피도라고 하는 거는 그 면적을 얼마큼 덮고 있냐라고 하는 게 피도예요. 그래서 상대 밀도 더하기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피도가 가장 큰 종을 말합니다. 이걸로 우정종을 따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핵심 종이에요. 핵심 종은 얘는 분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종이에요. 어떤 예시가 있냐? 예를 들면은 풀을 먹는 개체가 메뚜기다라고 하면은 이 메뚜기는 개구리가 잡아먹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뭐 쥐가 잡아먹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쥐를 내가 잡아먹는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간단한 먹이 사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의 핵심은 만약에 쥐가 없어, 그럼 이 먹이 사슬 살아있지. 개구리가 없어, 살아있어. 근데 메뚜기가 없으면 다 죽어버려. 그쵸? 그래서 이때 핵심은 메뚜기가 되는 거야. 하나가 사라지면 아예 분집이 파괴되는 그런 핵심이죠. 풀도 핵심종이긴 한데 얘는 무전종이 더 낫겠지. 왜냐면 우리 한 분집에 당연히 풀이 더 많잖아. 많이 덮고 있고 그다음에 많이 발견되고 하니까. 그래서 우정종은 아니지만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종. 그래서 얘는 우정종, 얘는 핵심종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두 개가 만족할 수 있는. 웬만하면 그게 잘 안 나와. 왜냐면 많이 발견되니까 많이 먹거든. 다음으로는 희소종이 있어요. 딱 명칭만 봐도 그냥 분지인데 가장 적은 종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산에 올라가게 되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식물, 그쵸? 가장 또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 새,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볼 수 있는 게 뭐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이런 것들이야, 그쵸? 우리나라에 장수풍뎅이가 있나? 우리나라에 개비 그거 너무 좋은 예시는 아니까 반딧불이로 할까? 반딧불이가 있겠죠? 그럼 걔는 있긴 있지만 발견되기 힘든 종. 네 번째는 지표종이에요. 얘는 그 군집에 환경을 알려주는 종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반딧불이도 지표종이 될 수 있어. 반딧불이가 있는 곳은 보통 어때? 반딧불은 공기가 굉장히 맑은 곳에만 살아. 웬만하게 엄청 진짜 많이 맑아야지만 반딧불을 할 수 있어. 되게 깨끗한 공기가 있어야지만 사니까 산소가 풍부하고. 그럼 그 지역에 반딧불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청정 지역이구나 라는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지표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방형구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방형구법을 통해서 이렇게 종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데, 방형구법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이거 안 그래도 괜찮아? 엄청 큰 그물망을 이거를 엄청 떼서 우리 여기 지금 이 글씨만한 거를 그냥 어떤 숲에 가서 설치를 했어.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이 하나가 방형구거든. 이 방형구에
동그라미 개체가 이렇게 발견되고 별 개체가 이렇게 발견돼.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상대 밀도, 상대 비도, 상대 피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한 면적이 예를 들면 1m다라고 하게 되고, 그럼 얘는 지금 3 곱하기 3이니까 전체 면적은 9지. 그쵸? 그래서 우리 아까 밀도라고 한 거는 뭐분에 뭐였어? 괜찮아, 어떻게 바로 외우겠어. 면적분의 개체수였지. 그러면 우리 동그라미 종의 밀도는 동그라미 종의 밀도를 구하게 되면 동그라미 종은 면적이 9고 개체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이니까 동그라미 종의 밀도는 9분의 7이다라고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별표의 밀도는 9분의 하나, 둘, 셋, 셋이니까 9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 밀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정리해 줄 건데, 상대 밀도는 이 모든 여기 나와 있는 종들의 모든 밀도를 더한 거 분의 특정 종의 밀도야. 그러면은 9분의 3 더하기 9분의 7은 9분의 10이지. 9분의 10분의 9분의 7이니까 그치. 그래서 곱하기 100해서 70%라고 부르고, 얘는 30%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건데, 방향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밀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는 아까 말했듯이 얘는 전체 면적분의 그 다음에 개체수로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이걸 통한 상대 밀도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모든 종의 밀도 합분의 특정 종의 밀도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게 상대 밀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방향법에 관한 거 이제 그나마 여기서 나오는 킬러 문제야. 이따가 성문전의 문제 풀 건데 아마 풀기 좀 힘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피도야. 피도는 그 면적을 얘가 얼마큼 덮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전체 면적분의 그 종이 대표하고 있는 종의 면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걸 통한 상대 피도는 똑같아. 모든 종의 이번엔 피도가 분의 특정 종의 피도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야. 그럼 전부 다 곱하기 100을 해준 거니까 한 분진대의 개체분들의 총 상대 피도합은 무조건 몇이 나와야 돼? 100. 상대 밀도도 100. 상대 빈도도 100이 나와야 돼. 이 개념을 가지고 이따 문제를 풀면 좋아요. 처음에 이거 할 때 진짜 안 외워줘도 돼, 씨. 헷갈려가지고. 왜냐면 빈도가 얘는 전체 방향과 수분의 그 특정 종의 방향과 수로 구할 수 있게 되고, 이걸 통한 상대 빈도는 모든 종의 빈도 합분의 곱하기 100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얘 동그라미 종과 별표 종의 상대 빈도를 구해보자. 그냥 딱히 필기 안 나와요. 머릿속으로 한번 구해봐. 여기도 이렇게 하고 정사 같은 거.
이게 둘 다의 상태 빈도. 그거 했어? 다음은 대충 그 소수 좀 떼고 빈도는 똑같아. 모든 종의 빈도와 특정 종의 빈도 똑같아. 이것도 상대 빈도. 똑같은데 나중에 이 면적이 달라지게 되면서 수랑 면적이랑 방울 전체 방울 수가 다를 때가 있다. 잘했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64? 자, 아까 P도 한다 했죠? P도니까 전체 면적은 9야. 9분의 P도랑 빈도랑 똑같아. 그러면 P도는 전체 면적이 9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중에 차지하는 면적은 1, 2, 3, 4가 4m/s를 차지하게 되죠. 이게 동그라미. 그럼 별에 대한 P도는 9분의 3이 나올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니까 세 개 면적. 그럼 이거 더한 값이 이제 모든 종의 P도합이 될 거고요. 그럼 동그라미를 묶습니다. 그럼 9분의 4 더하기 9분의 3은 9분의 7분의 동그라미는 9분의 4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7분의 4가 나오지. 그럼 7분의 3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퍼센트가 57% 정도 나오죠. 76, 42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라서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본격적인 문제 177페이지에 6번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킬러처럼 나와요. 지우고 적었나? 구미도는 다 더한 거였어요.
중류치가 다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중류치가 높은 개체가 우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식으로 잡았네. 그럼 한번 이거만 같이 풀이하고 그래도 1시간 수업했으니까 한 5분 정도는 쉴까? 네, 쉬고 풀이를 하자. 그럼 이거만 할게요. 사실 봤을 때 T1일 때 개체 군집과 그다음에 T2일 때 군집에 있는 건데 먼저 봤을 때 일단 상대 빈도라고 하는 게 T1의 군집에서 무조건 100이 나와야 되고 100이 나와야 되고 상대 빈도도 100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합이 10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60이니까 얘가 40이겠지. 얘도 100이 나와야 되니까 30, 75니까 얘가 25가 나와야겠지. 그 다음에 중요치라고 하는 거는 얘는 상대 밀도 더하기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필도 값이야. 20 더하기 30 더하기 상대 밀도가 100이니까 상대 밀도는 50이구나. 그 다음에 뭔지 모르고 110이래. 110은 40 더하기 45 더하기 상대 밀도가 110이 나오는 거니까 이 값은 몇이 나와야 되지? 85, 25가 나오면 되죠? 여기는. 그러면 상대 밀도가 50, 25니까 이거 합쳐서 10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가 25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봤을 때 5마리의 개체일 때 상대 밀도가 25면은 50일 때는 얘는 2배니까 얘가 10마리가 되겠지. 이게 뭐하는 거고요. 밑에 거랑 똑같이 하게 되면은 지금 2이 더해서 80이니까 얘가 20이 나와야 되고 2이 더해서 75니까 얘가 25가 나와야 되고 35 더하기 25는 60이니까 110이 나오려면은 얘가 50이 나와야 되고요. 45 더하기 40 중요치 모르고 20 더하기 35 했을 때 75가 나와야 되니까 55에서 얘가 25가 나와야겠죠. 맞나? 자, 잘했나? 그러면은 얘가 합쳐서 100 나와야 되니까 50, 25 더하면 75라서 얘가 25가 나와야 되는데 라고 잘못했나? 20 아니면 몇 미터야? C가 20. 이거 55, 55구나. 얘가 20이고 얘가 30이 나와야 되고 10마리일 때 20이 나왔으면 2배니까 30마리일 때 얘가 15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기억 더하기 니은 이제 25가 나온 거니까 니은 맞는 거고 기억 T1일 때 B의 상대 밀도야. T1일 때 B의 상대 밀도는 25네 50은 A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 디귿 중요치가 가장 큰 종 중요치를 보게 되면은 지금 T1일 때는 가장 큰 종은 25 더하기 25 그다음에 40 더하면은 얘는 90이 나오는 거니까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은 110임을 알 수가 있고요. T2일 때 중요치가 가장 작은 종은 이거 더하게 되면은 70이고 45, 75고 45니까 더하면 몇 나와? 120 나와? 그건 안 더해 가네? 115가 나오고 가장 작은 종은 75니까 110 빼기 75를 하게 되면은 35가 나오네요. 45가 아니죠? 그래서 답이 2번. 이게 그런 문제예요. 조금 진도는 몇 가지가 진도고 그래서 우리 숙제가 174페이지에 9번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오늘 문제 푼 거 공통적으로 틀린 문제만 후다닥 보고 끝내자.